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9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봉빛날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고정 코너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거란 그 말이 난 너무 싫더라. 손들이째 날 5월입니다. 임동준 팀장님이랑 제가 이제 일주일을 건너뛰고 만나는 건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4월 마지막 주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아, 네, 정신없이. 저희가 또 4월 말에 행사들도 좀 몰려있고 했어가지고 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5월이 들어왔습니다. 네, 5월이에요. 오늘은 5월 맞이 같이 좋은 보도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제로 오늘 좋은 보도들을 좀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보도를 소개하기 전에 좀 앞서서 얘기할 게 가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보도들을 좀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그 폭넓은 가정 혹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이 폭넓은 그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화두에 오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유리 씨가 KBS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보도들을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본인의 자녀 젠과 함께 이제 나왔던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4월 27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안도 좀 이렇게 변화하는 가정의 정의에 발맞춘 방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읽어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된 이 가정만 가족으로 법상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 꼭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규정과 현실상의 규정이 굉장히 다른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건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시민사회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관련된 내용과 이 문제들이 연결되면서 정부도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아예 이 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 이 내용을 삭제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삭제하자? 삭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그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만 여기에 역시나 동성애 혐오론자들이 와서 이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이 결과론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 남인순 의원이 얘기했던 삭제보다는 정부는 이 변경에 가깝게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지금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족의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너무 다양해졌고요.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너무 구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내용도 변경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가지고 가족의 범위라든지 가족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것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여가부에서도 건강가정 기본 계획안 변경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본격적으로 임동준 팀장님이 가져온 좋은 보도들을 이야기해보죠. 오늘 어떤 보도들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사안을 좀 설명해주는 보도와 조금 더 발전된 진보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상식선에 가까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장들이 이 반대편에서 펼친 주장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 보도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사안을 설명해주는 보도로 서울신문에 비혼모 가정은 비정상 사유리 슈돌 출연 논란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기사가 설명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이 사유리 씨의 출연이 뭐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한 뒤에 쟁점들을 짚어보는 네. 내용인데 이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가 인용한 이 내용을 논란으로 보도한 이유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아, 맞아요.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이 올라온지도 몰랐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네. 그래서 좀 국민청원을 찾아봤어요. 어떤 찾아봤더니 내용이에요? 일단 참여 인원 지금 이 청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4월 24일에 마감이 됐고 한 달 동안 참여한 청원 인원이 4,119명인 청원이었습니다. 4,000. 그래서 이 내용 사실 청원 내용을 정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청원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공영방송이라도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핵심이었고요. 그 네. 이후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에 가정상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은 비정상적이고 이거를 방송에 나와서 보여주다 보면은 이런 비혼 출산 같은 걸 조장하는 방송이 될 수 있으니 출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신문이 짚어준 부분도 이 청원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 전통적인 4인 가족이 아닌 비혼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이건 비정상이다라는 식의 규범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이 흔히 말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정상 가족 프레임 안에 있는 그 결혼한 이성과 자녀 2명, 이 정도 4인 가족으로 네. 항상 늘 정상 가족이 묘사되잖아요. 네. 근데 그 묘사되는 가족보다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이미 한참 앞서서 변해갔는데, 네. 여전히 그 법과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논란이었다라는 걸 이제 짚어준 게 서울신문의 보도였는데. 그럼 좀 궁금한 게 통계적인 수치로 방금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1인 가족과 2인 가족이 그 우리 사회에서 매번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전형적인 4인 가족 모델보다 많다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통계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이게 작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좀 가지고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 70%가 동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70%의 응답이 나왔다라는 거는 세대별로도 그렇게 큰 인식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값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됐냐면 1인 가구 포함 2인 가구가 전체 60%가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30% 미만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처럼 독립가구, 1인 가구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보편화된 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삶의 메커니즘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일단 회사와 집이 멀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라는 게 최근의 흐름이잖아요. 당연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거나 혹은 나의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거나 이런 사람과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 정도의 비중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통계치만 놓고 보더라도 세상이 한참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법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서울신문 보도가 이 논란과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짚어주는 정리를 해주는 면이 있다면 사실 몇몇 이제 칼럼이나 기고글 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짚는 네.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럼을 좀 소개해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도는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이윤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의 오피니언이었는데요. 네. 제목이 이제 비정상 가족은 없다였어요. 사실 제목에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럼에서도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를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게 이미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 그 앞서서 나왔던 청와대 청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그리고 비혼모 가정을 정상 가족이 아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이미 정상의 개념을 딱 정리를 해놓고 그쵸. 여기서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계획이 이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짚어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그 뭐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모 가정이나 뭐 조손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을 두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결핍된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칼럼의 마지막 단락 이 칼럼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문장 이 단락이 가장 좋았는데 비정상 가족은 없다. 가족이 있을 뿐이지 라고 이 칼럼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칼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쌓여왔던 정상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정상 가족은 이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그 고쳐줘야 돼라는 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이 경북도민일보에 실린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회 칼럼이었어요. 네. 제목은 이제 비혼 출산과 양육이 불편한 사람들이란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역시나 이 오피니언은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단락을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이 단락이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였냐면 올바른 가족관이란 무엇이며 정상적인 출산은 무엇일까?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하는 것, 결혼하지 않은 채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왜 비정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인가?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속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닐까라는 이제 단락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변화했고 그 사이에서 다른 형태의 가정이 구성되는 것, 이걸 두고 과연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물음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의미 있었던 부분이, 사실 저는 비혼 출산을 최근에 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지점에서요? 쉽게 말해서 출생률이 낮다라는 이유로 이 출생률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출생률이 낮은 문제는 지속해서 얘기돼 왔던 그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회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의 저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적되고 누적된 결과다. 또한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삶의 문제와 얽혀 있다. 삶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단 가족과 가정의 개념, 그리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그 왜곡된 시선, 이걸 벗어나서 사는 문제로 놓고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 2개를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하는 칼럼이었다라고 보이는데 네. 경향신문에 사유리와 정상가족 신화라는 이제 김수아 서울대 교수의 네.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김수아 교수의 칼럼이 좀 눈에 띄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논란이라는 그 내용이 사실상 언론이 만들어낸 논란이 아니냐라는 거죠. 논란이라고 네. 붙일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청와대 청원이 결과적으로는 한 4천여 명이 조금 넘게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거든요. 뭐 물론 이 칼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원 인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뉴스 가치가 낮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이 청와대 청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논란을 만들고 막 키운 다음에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내용이 올바른 청원이건 아니건 논란으로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지점들도 좀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사유리 씨가 출연을 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육아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지는 성격상 그 아이들이 출연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송의 주인공이 됐을 때에 그 이목을 끌게 되는 그리고 그 이목의 주인이 됐을 때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원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프로그램의 애초 기획 취지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잖아요. 말 그대로 그 남성의 육아를 다루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그 여성이 하는 돌봄보다는 남성이 하는 놀이에 가깝거든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그걸 또 고착화시키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뭐 그 다른 지점으로는 과연 이게 평범한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비연예인들의 육아와 이 연예인들의 육아가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을까? 정말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저는 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사유리 씨 출연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뭐 다양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긴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리 씨 출연이 다양화를 더 늘려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인데.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이 경향신문 내용은 뭔가 이 사유리 씨 비혼 출산에 대한 정상가족 신화 이야기보다는 그냥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점도 임동준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프로그램이랑 지금은 종영했는데 옛날에 그 MBC에서 아빠 어디가 이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재밌게 보는 시청자들도 많았고 제 주변 저희 엄마도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좀 이 방송을 보고서 오히려 좀 박탈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점이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임동준 팀장님이 여러 칼럼과 그리고 기사, 뭐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지점 그리고 제가 같이 저도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봤던 어떤 시민들 여론 반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던져보려고 해요. 저는 우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상가족, 오늘 이 얘기한 칼럼들을 보면 정상가족 신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들이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수많은 가정 형태가 있고 영위하는 삶이 다른데 근데 여전히 이 신화가 굉장히 굳건하다 보니 이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칼럼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사유리 씨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 너무 좀 이기적인 선택 아니느냐. 이러한 여론이 분명 있거든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임동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업계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CBS 노컷뉴스의 보도 중에
비혼모 사유리가 무너뜨린 정상가족 신화. 요 마찬가지로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기사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소개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국공공정자은행의 박남철 이사장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한국공공정자은행.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분은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가정의 양육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고 더 잘 성장한다는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통계적인 뭐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저는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인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과연 그 문제를 100%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100%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은 내가 완벽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들이 뭐 읽었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그 봤던 기사들의 어느 정도 댓글에 있던 내용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냐? 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의 시각에선 아버지가 없으면 불행해라는 게 이미 그 딱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없었는데도 불행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과연 이렇게 딱 하나의 정답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없으면 무조건 불행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그래서 이건 비정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회 통념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비유가 지금은 산에서 취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여기서 끓여 먹어? 법을 어기고 있어. 그쵸, 뭘 쌍식하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법으로 규정된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김영삼 정부 때였나 이때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네, 법으로 규정된 지 뭐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산에서 그 라면 밥을 해먹는 게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보도들을 찾아보면 이걸 산에서 취식을 하는 거 불법으로 전환한다라는 보도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 이거 어떻게 법을 이렇게 바꾸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그게 맞는 방향성이잖아요. 산의 그 생태계를 보존하고 쓰레기 같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었고 그 방향으로 법을 추진했을 때에도 반대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비정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결국 맞는 결정이었고 맞는 방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맞는 방향을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토론이 되고 충분히 공론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이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에 대해서 응원 여론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충분히 긍정적으로 잘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실 수 있게끔 언론이 보도를 여러 각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딱 꽂혔던 얘기가 수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론장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라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계획안을 내놓았고 그중에 이제 가족의 개념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어요. 근데 뭐 막상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앞서 얘기한 부분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뭐 보수단체 등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이게 수정이 됐을 때 그러면은
관련해서 가정들을 지원하는 대책들, 법안들이 다 같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시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일단은 사실 그 조항의 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에서 취직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이 방향성이 맞다면 저는 추진을 할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추진은 해야죠. 네, 그게 그 상식선이기 때문에 상식선을 어기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식의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뭐 추진이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보다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수차례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해 왔던 그 동성애 혐오론자들의 주장들이 어김없이 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요, 좀.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혐오론자가 아니더라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주장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을 할 거냐라는 게 과제가 될 걸로 보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게 추진이 돼서 결국 가족이나 이 가정 개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꿔줘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주 단편적인 예시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그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마찬가지로 뭐 혈연관계에 있거나 뭐 혼인관계에 있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넓혀서 교제관계에 있다라는 그 법안을 바꿔야 된다. 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게 과제로 보이고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 나가되 맞는 방향성을 설정을 했다면 그 방향성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네. 네,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는 방향성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비혼 출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진보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와 관련된 좋은 보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단 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 사실은 말야 약해질 뿐이야 가능하다면 꽃길로만 가 굳이 어둠 속을 들여다보려마 알기 싫어도 알게 될 거야 언젠가 너도 오늘은 제가 넬의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넬을 참 좋아하세요. 네, 그러네요. 네. 이 노래가 마지막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사 중에 가능하다면 꽃길로만 가라는 그 가사도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식선에 부합하다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은 그 슬로우 모션을 보듯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엉망진창이라도 이게 버텨낼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엉망진창이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느리고 세상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버텨낼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찾으시면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슬로우 모션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보면 굉장히 크게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오늘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과 적합한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임동준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월요일 박채린 활동가하고 이제 미디어 이슈 브리핑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고정 코너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니, 진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임동준 팀장님이랑 함께 했던 알아줘 뉴플리가 20개가 조금 안 돼요. 그동안 같이 금요일마다 그럼 20번 좀 안 되게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번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주로 왜곡 보도, 허위 보도, 뭐 아니면은 이제 무보도,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야라고 주로 언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임동준 팀장님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우리가 언론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좋은 보도를 함께 살펴보고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면서 좋아하시는, 이거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뭐 소감을 좀 얘기해 주죠.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요? 네, 소감은 사실 저희 질 문제 없었는데요. 맞아요. 뭐 한겨레나 경향 혹은 뭐 그 진보적인 매체의 기자들을 두고 조중동에 못 가서 저기 간 뭐 기레기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확히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난한 조중동이라고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류의 주장들이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겨레나 뭐 경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타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 다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특정 편향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혀 다른 계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법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주장들이 나온 배경에는 어느 정도는 언론 혐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은 다 썩었어. 뭐 어떤 언론이건 언론은 다 썩었고, 내가 보고 싶었던 기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언론사 매체는 잘못된 매체야라는 식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혐오가. 근데 뭐 그 배경에 사실 언론이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론 책임 너무 많아요. 네, 그동안 너무 엉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언론 혐오를 어느 정도 스스로 주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 혐오가 팽배한 사회를 만드는 게 해법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언론 혐오가 팽배해진 사회에 악영향을 받는 건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 혐오를 해소하고 좋은 언론을 소수라도 만들어내는 게 해법,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너가 가지는 가치도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혐오의 시대 속에서 혐오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직시함을 통해서 괜찮은 보도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소회라기보다는 이 코너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걸 봐오셨던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언론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거를 코너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소외는 아니고 저도 느꼈던 점이, 내가 너무 조중동 한경호 기준으로만 내가 많이 신문들을 봤었다. 근데 막상 이제 인터넷 매체, 문제 많은 매체들도 있다고 하지만 분명 그 안에서도 너무 좋은 보도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같이 봤던 좋은 매체들, 저는 비마이너도 기억이 나고, 뭐 셜록이라든지 아니면 매일노동 뉴스 뭐 이런,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 탈곡기에서 자주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매체들에서 좋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면 함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얘기해 주셨던 지점에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중동에서 정말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는다고 봐도 될 이야기들이 뭐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들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저희가 전해드려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아쉽지만 시원섭섭하지만 오늘 이렇게 알아줄 뉴플리 마지막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999회랑 1000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날은 뭐 저희 활동가들과 함께 언론 비평 안 할 순 없지만 언론 비평이 주된 건 아니고 그동안 미디어 탈곡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 월요일에도 재밌게 시청을 해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